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에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속이 뻔히 보이는 잔머리 굴리다가 파혼당한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연애하면서 다퉜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게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서운한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결혼하는 김에 한몫 잡아보려고 작정이라도 한 건지.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인데 몇 년을 연애했던 간에 그걸 알고도 결혼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팔려가듯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끝까지 아득바득 우기는 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까지 뚝 떨어져 버려서 이참에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 키우신다고 엄청 고생을 하셨죠. 집안 살림이며 직장이며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와중에도 제 공부하는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걸 알기에 어머니께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각별한 모녀관계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어서 저희 집이 대학은 꿈도 못 꿀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비나 생활비 신경 쓰지 않고 맘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학교 선배의 동물병원에서 곧바로 실습도 시작할 수 있었죠. 실습이라 할지라도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께 효도를 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못해본 외식도 해보고 쉬는 날 활용해서 당일치기 1박 2일로 어머니랑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서는 저도 제 병원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는 시간 틈틈이 활용해서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살던 동네 근처에서 시작해 욕심을 버리고 그나마도 비용이 저렴한 경기도 구도심까지 찾아봤지만 월세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같이 어디 좀 다녀오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를 데려가셨던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온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그동안 저 모르게 굴리고 계셨다고 해요. 투자에는 워낙 초보셨다 보니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제 병원 차려줄 만큼은 되니까 걱정 말라시더라고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병원을 차려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주는 거니 사양 말라고 하시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머니 눈에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사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부동산 계시던 분도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셨네요. 대신 저도 어머니께 하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어머니 드리겠다고요. 사실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어머니 노후자금을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냥 빌려서 갚는 거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개원은 제가 눈여겨보았던 경기도권 구도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지는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제 병원이 있는 상가 주변으로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이라 수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와중에 저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 병원은 건물 1층에 있었는데 통일이 너머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저한테 커피도 사다 바치며 끈질긴 구애를 하던 사람이었죠. 넉살도 좋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 저도 남자친구한테 호감을 느꼈고 이내 저희 사이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요. 너무 늦은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종종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눈 이야기들이 결혼과 연관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약속을 했던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치관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죠.
결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욕심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씩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왕년에 유치원 보조교사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인 남자친구도 지금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다며 당신들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펼치셨어요. 그때는 그냥 남자친구의 밝은 성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맘대로 생각하는 어머님을 닮아서 그렇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수의사인 저를 약간 깔보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의사 공부도 쉬운 게 아니라더라 하면서 그 정도 머리면 차라리 사람 고치는 의사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돈 잘 버는 한의사 공부를 하지 그랬냐고 빈정거리듯 말을 하더군요. 똑같이 칼질하고 주사 놓고 하는데 너무 명예가 없는 거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요. 피부과 의사가 돈을 쓸어 모은다더라 하면서 왜 수의사의 길을 택했냐고 묻는데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초면에 뱉어내니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아느냐고 자랑할 것도 아니었기에 굳이 제 직업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 듣고 해명하는 꼴도 우습다 생각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교육자 집안이 아니겠냐며 당신을 스스로 깨어있는 시어머니라고 자칭하더라고요. 시집살이 그런 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나 시키는 거지. 자기는 그런 거 시킬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요. 아들 장가 보내면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둬야 자식들도 알아서 나중에 효도하고 그런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오픈마인드인지 설명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혼자 버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시면서요. 애초에 제가 결혼해서 살림할 생각이었다면 개원도 안 했을 거 아니겠냐고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쉴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역시 저를 학원 선생님인 남자친구보다 밑으로 깔고 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이미 대화 나누는 와중에 몇 번이고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일단 결혼 이야기 나오고 처음 인사드린다고 나온 자리였다 보니 몇 번을 속으로 눌러 참으며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만 있었네요. 안 끝날 것만 같았던 인사 자리도 겨우겨우 끝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음에는 상견례 할 때나 보겠네 하면서 자리를 떠나셨죠. 남자친구가 우리끼리 데이트나 더 하다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기분이 영 아니었다 보니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내가 너무 긴장했었나 보다고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되겠다 말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비 시어머니 만나고 온 자리는 어땠냐며 궁금해하셨는데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했던 말 그대로 너무 긴장했어서 경황이 없어서 무슨 말 나누었는지도 잘 기억도 나질 않는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남자친구와 만났어요. 일터가 같은 건물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매번 하던 것처럼 커피 사들고 병원에 찾아오긴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친구를 그냥 돌려보냈었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일주일 만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만나봤으니 결혼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 집에는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벌써부터 한 번 뵙지도 않은 저희 어머니를 두고 장모님이라고 지칭하면서 장모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이유가 없질 않냐며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 뭐 어디 한번 무슨 이야기 하나 드러나보자 하고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뭐 어떤 걸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순서도 바꿔가며 하자고 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며 병원 운영하면서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고정 지출 이야기를 묻는 걸 보니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기 그래서 매출 규모나 한번 떠보려고 물어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번 잘했다고 당신은 학원 선생님 하면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먼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뒤로 과외를 해주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5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있게 자기 정도면 또래 중에서 잘 버는 편에 속한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개원하기 전 선배 밑에서 일할 때 받던 월급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개원한 지금은 비교할 것도 못 되었고요. 제 월 수입을 공개를 해서 기를 눌러줄까 하다가 그냥 물어본 대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어차피 말해줘봐야 고정 지출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유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 말이에요. 제 예상대로 제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주니 도무지 감도 안 온다는 눈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려고 말을 이래저래 돌려댔는데 눈치는 챘지만 일부러 말은 안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 만나는 것도 건너뛰고 돈 이야기부터 하자고 하는데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대답을 회피하니 남자친구가 더는 안 되겠는지 숨겨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 자기가 신혼집을 해오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해오겠다는 신혼집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 본가는 서울인데 직장 출퇴근하기가 여간 불편해서 이쪽 동네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을 전세 대출로 살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기도 하고 이보다 신혼집으로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냐고 하더군요. 대출도 정부 지원 상품이라 금리도 싸게 받았고 풀옵션의 8평이긴 하지만 복층 구조라서 실내도 넓게 빠졌다고 자랑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자가로 들어가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벼랑간 남자친구가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거냐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당신 오피스텔 풀옵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8평짜리 오피스텔에 무슨 가구를 놓겠다고 혼수 이야기를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당장은 안 쓰더라도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냐고 되묻더라고요. 아니, 풀로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해온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내 돈으로 혼수를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또 자기가 불리해졌다 싶었는지 제 말에는 입을 싹 닫더라고요. 한참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일다가 남자친구 혼자 안달이 나서는 횡설수설 끝에 본론을 딱 말해왔습니다. 아까 말해준 고정지출에 대출금이 하나도 없던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생겨서 빚도 없이 병원을 개원했느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숨김없이 전부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어머니가 재테크한 돈 합쳐서 개원해 주셨다. 대신 내 월 수입의 절반은 어머니한테 전부 드리고 있다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 월 수입이 높다는 걸 감을 잡은 모양이었어요. 은근슬쩍 하나씩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묻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있는 건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병원을 오픈한 거라 빌린 돈을 갚는 개념으로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해줬죠.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말 잘했다고 하면서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물어보기를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또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당신 월급 350에서 얼마를 드리려고 그런 말을 꺼내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장모님께 수입의 절반을 드리고 있다는데 나도 200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양가에 매달 400씩 드려야 한다는 소린데 그러면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만 해도 당신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거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왜 400이냐고 내가 200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당신이 먼저 부모님께 얼마 드릴지 묻지 않았냐고 당신 집에 200 보내면 나도 우리 집에 똑같이 200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고 바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까까진 얼굴 한번 못 본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남자친구가 마음이 급하니까 본심이 나왔는지 니네 엄마는 지금 네 월 수입의 절반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께서 노후자금 털어서 병원 차려주신 거고 나는 지금 그 돈을 갚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대번에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며 맞받아치길래 당신 어머님은 그럼 아들 월급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진짜 용돈으로 받아간다 하시더냐고. 그런 가족은 세상에 또 어딨느냐고 제가 반격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역으로 제안한 게 너네 집은 엄마 혼자니까 반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냐며 자기 집에 200 드리고 저희 집에는 100만 드리자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넉넉하게 쳐준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네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니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외출도 더 자주 할 텐데 돈이 넉넉히 필요한 게 당연한 거지만 장모님은 혼자 계시니 돈 쓸 일도 거의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식당도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고. 외식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겠냐 뭘 하시겠냐면서요. 이야기하는 내내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그딴 계산 방식이 다 있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생활비만 절반씩 내고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도 자기 여유도 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그게 가당키나 하냐며 그렇게 다 각자 할 거면 룸메이트로 살지 결혼은 왜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이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내 돈을 자기 집에 퍼줄 생각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생활비다 뭐다 이런 거 다 주고 나면 남자친구 월급으로는 자기가 쓸 자기 여윳돈을 전부 포기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난데없이 우리 집에 인사하는 것도 건너뛰고 돈 이야기부터 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싶었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병원에 자꾸 들러서 이야기 좀 하자길래 이러지 좀 말라고 자꾸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조금 지나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결혼 이야기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대가 교육자 집안인 곳과 사돈 맺기가 어디 쉬운 줄이나 아냐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투닥거리 한 것 같은데 그거 아끼려다가 우리 아들 놓치고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깔보다가 어디서 수의사 돈 잘 번다더라 하는 이야기 듣고 아들 시켜서 제 돈 빼먹으려고 하셨던 건 아니냐고요. 공부만 하느라 사람을 세상 물정도 모르는 호구로 생각하셨나 본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믿지는 장사는 하기 싫다고 제 돈으로 재미 좀 보려고 했나 본데 누가 누구를 놓치고 평생을 후회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교육자 집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이 수학 선생님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문제집은 잘 풀어도 돈 계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교육자라고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요즘 선생님들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냐고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 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무작정 대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같네요. 애초에 풀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전셋집을 두고 그것도 8평 원룸을 신혼집 해오는 거라고 혼수는 뭐 해올 거냐 물을 때부터 걸렀어야 했는데 어떻게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제 시간 쏟고 마음 쏟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혼자시라고 생활비도 반만 드려야겠다던 것도 다시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연애할 때 좋은 기억만 있는 사람이라도 연애랑 결혼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인 거 본격적으로 결혼이 진행되기 전에 바로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얼마 전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예비시자들이 저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 들이밀며 억지 부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제 재산이 지들게 되는 줄 알았나 보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제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막 직장 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긴 했지만 대출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부모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었기에 당시 제 수입으로는 조금 무리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큰맘 먹고 구입했어요. 예정된 재건축만 진행된다면 나중에 큰 돈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저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였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정말 멀었어요. 저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가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독립할 나이에 부모님한테 신세를 진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더 편하게 모을 수 있게 물심양면적으로 도와주셨죠. 생활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용돈식으로 얼마씩 드리긴 했지만 제 주머니 사정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제 옷을 사준다던가 한약을 지어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를 위해서 쓰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재개발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 건지 곧장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재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매달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볼 때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뒤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줬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예비시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셔서 편한 날짜만 주면 우리가 맞추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어영부영 날짜도 잡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렇다. 원래도 표현하는 게 서툴르신 분들이라 저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주 사곤 한다면서 부모님 편을 들었었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 연상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었죠. 한편으론 제가 다니는 회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아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교적 덜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또 막상 월급 면에서 두고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남자친구보다 더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이러나 저러나 1살 더 많은 만큼 경력도 몇 년 앞섰거든요. 예비신우도 남자친구 소개로 2번 만났어요. 하지만 예비신우도 저를 불편해하긴 마찬가지더군요. 남자친구랑 위로 연년생인데 그 덕에 저랑은 동갑이다 보니 저도 예비신우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만 어떻게 잘 포섭하면 어머니도 너를 달리 볼 거다 하면서 친해지기를 바랬는데 막상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예비신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빼는 모습을 보니 저라고 딱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문에만 그러는 거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고쳐볼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질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이름값도 뭐 제가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국내 굴지의 기업을 저희 회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게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으니 심리적으로 꿀릴 건 없었어요. 제가 구태여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매달려가며 잘 봐달라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친구네 집에서 뭘 해가지고 올지는 몰랐지만 당장 상황만 두고 본다면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결혼식 준비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앞두고 사는 사람 내쫓기도 뭐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며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어요. 이치상 틀린 말 하나 없긴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 위치가 애매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회사라고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 회사보다 더 먼 곳에 있다 보니 출퇴근에만 왕복 2-3시간씩 지하철에서 버리게 생겼는데 신혼살림을 그 집에 차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아파트 기억나냐? 결혼하면 신혼집을 따로 구하고 싶느냐? 아니면 이 집에다가 그냥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물어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집이 있었냐고 물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할 때쯤 해서 말해줬던 거 기억 안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세주고 있다는 집이 있다고 한 게 당연히 제 집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래에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제가 한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기억했던 거였어요. 아무렴 어떠냐고, 아무튼 상황이 그러하니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걸 집에다가 쪼르르 가서 전부 털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니 제 집에 관해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날을 기점으로 예비신자들의 본성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비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몇 번 먼저 연락했던 적은 있어도 예비신우가 먼저 했던 적은 없었기에 저는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런 이유로 전화한 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날씨가 요즘 추워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냐는 둥, 밥은 먹었냐는 둥 친한 척 안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몰랐으니 그냥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형식적인 안부 멘트가 끝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이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니 별일 아니면 전화 끊겠다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려는데 예비신우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세우더니 그제서야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제가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을 꺼내는데 그때부터 촉이 안 좋았어요. 골머리를 썩을 정도는 아니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중에 고민하고 있는 거다. 별일 아니다 하고 딱 잡아댔는데 예비신우가 대뜸 그 집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덕에 자기 남자친구가 집을 싸게 구하게 되면 자기는 결혼할 때 몸만 가도 눈치 보일 게 없을 것 아니냐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저 때문에 졸지에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게 생겼다. 그런데 옳게도 알지 않냐면서 한 해에 2자식 결혼시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겠냐 하면서 자기가 여지껏 결혼 못한 걸 제 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했어요. 재개발만 되면 집값이 더 뜬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로 보나 자재값이 올라서 시공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건축이 돼도 저희가 들어가 살기엔 위치적으로 안 좋은 건 여전했고 이미 그 집으로 재미도 볼 만큼 봤던 이유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기약도 없는 재건축 때문에 지친 사람도 많고 같은 이유로 그 아파트가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집을 정리하려고 치면 몇 달은 고생할 게 안 봐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럼 그 부분도 염두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예비신우한테 대답을 했는데 예비신우는 그 말을 제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대답한 거라 착각했나 봐요. 이제 한 가족이 되니까 싸게 해달라고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다 부리더라고요. 당장 팔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팔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근처 부동산에 올라온 같은 평수 급매물 가격에서 이사비용 제하고 도배장판 새로 해서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또한 팔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었고 팔게 되면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던 예비신우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언성을 조금 높여서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신우가 저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들었다면서 제가 그 집을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넘기라고 말해왔거든요. 장사꾼도 가족들한테는 원가에 물건을 넘긴다면서 그게 상도라고 하더군요. 장사꾼이 아니라 날강도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이면 지금 이 집 전세 가격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예비신우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네가 1억 5천을 주고 산 그 집을 지금 나보고 5억에 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족한테만큼은 파는 가격 그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장사꾼보다 더한 사람이라며 뭐라 하는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집을 샀을 당시 가격까지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걸 보면 인터넷으로 시세까지 다 조회해보고 연락한 게 안 봐도 뻔한데 누가 누굴 보고 장사를 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헛소리에 대꾸해줘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고 제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예비신우한테 몇 번 전화가 더 걸려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저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방금 당신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고. 5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라 그러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었는지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자기가 지 누나랑 대화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예비신우한테 이런 연락 2번 다시 받지 않게 잘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뒤로 따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는 없었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 했으니 어련히 잘했겠지 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예비신우도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예비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고. 우리 며느리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면서 내일 따로 약속 없으면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또 그냥 예비시어머니도 뭔가를 잘못 먹었나 그렇게 여겼겠지만 예비신우랑 낮에 했던 통화가 있었다 보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동태를 살폈더니 누나가 바빠서 아직 이야기는 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비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대충 뻔한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으니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저 혼자 저 상황 상상하면서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 나름의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비신우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한마디 보탤지 아니면 결혼을 빌미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려고 그럴지 암만 생각해도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약속 당일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임금님 수라상을 방불케 할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환대의 안 좋은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죠. 식사하는 동안은 음식이 입에 맞냐는 둥, 이것도 먹어보라는 둥 저를 챙겨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가 돼서야 본론을 꺼내왔어요. 여태껏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결혼 준비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결혼을 허락한 건지 만 건지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왔던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그렇다 할 준비는커녕 딱히 시작한 것도 없는 거 모르시냐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뜸 제 아파트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요즘 집을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그냥 우리 딸 남자친구한테 싸게 넘겨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 좀 해보라더군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딸 남자친구지만 곧 결혼하게 되면 너도 우리 가족 되는 거고 우리 딸 남자친구도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을 위해 양보했다 생각하고 예비 아주버님네 집의 점수도 미리미리 따고 좋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에 이젠 하다못해 신우 남편 될 사람 집에까지 점수를 따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떠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집구석이 어디까지 어깃장을 부리려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비시모는 1억 5천이면 이 근처에 삐까번쩍한 빌라들 전세로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거면 당신이 직접 알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1억 5천 가지고 전세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러나 저러나 돈 한 푼 해올 생각 없고 집은 그냥 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구하는 걸로 벌써 결정했나 보더라고요. 말을 꺼낸 건 예비신우였지만 이젠 예비시모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내뱉어대는데 정작 저랑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했던 남자친구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대화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게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예비시자들이나 남자친구나 같이 한통속이구나.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이 시자들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남자는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이름 그대로 남이 편 노릇이나 하고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없던 한 대의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랐는데 저딴 소리까지 들으니 체할 것 같고 머리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아무 데다 파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택시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남자친구며 예비시자들이며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데 아무리 인연을 좋게 만났어도 그쯤 되니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뭐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며 어이없다고 화를 다 내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꿀릴 게 뭐가 있냐고 그냥 그 길로 파혼을 하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파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 해도 제가 싫다고 했을 거였기에 아쉬움조차 없었죠. 전화기는 계속 불이 난 듯 울리고 있었는데 단 한 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차피 파혼하기로 한 거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죠. 싹싹 빌어도 제 마음 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생각 좀 해봤느냐고 묻더군요. 얼이 빠져서 욕을 할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잘 지내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 뒤에다 대고 저를 두고 이기적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집이 있으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가족들 뿐 아니겠냐는 얼토당토하는 망언을 내뱉더군요. 끝까지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러나 싶어서 저도 끝내 참았던 욕을 마저 다 뱉어냈습니다. 당신 가족들 내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땐 나한테 먼저 연락은커녕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집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우리 올케 우리 며느리 하면서 친한 척 하더라.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 하루 잘해줬다고 가족 취급해줬다고 해서 내 집을 3억 5천이나 싸게 넘기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사람이 제정신이면 꺼낼 소리도 아니라고 한마디 했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자기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냐며 저보고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계산적인 사람이었냐고 되묻더군요. 내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제대로 봤다고. 그런데 그게 돈이 아까워서 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너네 집구석의 한 가족이 되는 것부터가 나한테 너무 큰 손해라고. 세상 그 누가 니들같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우습게 보고 등쳐먹으려고 할 생각뿐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겠냐고. 3억 5천 집을 싸게 넘기는 게 아니라 보태서 새 집을 구해서 살라고 3억 5천을 나한테 가져다줘도 손해라고 말하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예비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제가 제 재산 지켜내겠다고 파혼한 게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 싶네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등골까지 쪽 빨아먹겠다는 소리지 서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남자친구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집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반갑도 안 되는 헐값에 넘겼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왜 파혼했냐고 물어온다면 저는 당당하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집 한 채에 눈이 먼 예비시자들 덕분에 결혼 파혼하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번처럼 간단하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래서 결혼을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네요. 아무튼 예비신우, 안 그래도 동생보다 늦게 결혼할까봐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전화해서 제 덕에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으니 밥이나 한 번 쏘라고 한 번 속이나 긁어봐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 저는 여태껏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 요즘이잖아요. 어른들 눈은 틀리는 법이 없다는 그 말이 저는 그저 말 좀 잘 들으라고 만든 그런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 일로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인턴으로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인턴들에게 회사 업무를 알려주는 사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상한 성격과 재테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사회초년생 중에 초년생인 동료 인턴 직원들한테 인망이 두텁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인턴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무슨 재테크냐 싶었고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동료 인턴들 데리고 다니면서 퇴근 후에 재테크 설명회나 강연 같은 것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혼자 겉돌았죠. 인턴 끝날 때쯤엔 저 빼고 다른 동료들끼리 절친들처럼 되어 있었어요. 인턴 마지막 날엔 남편도 같이 해서 거창하게 회식 자리를 열었었어요. 저는 같이 어울리던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 그 자리에 끼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인턴 생활을 뒤로 하고 저도 졸업을 하게 되었고 다른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때 배워서 쓸만했던 건 복사기 쓰는 법 정도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는 건 저 혼자 겉돌면서 뼈저리게 배워서 새 회사에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차가 되던 해였어요. 외근을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처럼 남편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수라 우연찮은 만남이 신기하긴 했지만 사실 인턴하던 당시에 저만 따로 지냈다 보니 다른 인턴 동료들처럼 많은 추억도 없었거든요. 저보다 오히려 당시 남편이 더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라 만난 거라는 남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단어에 취해 남편의 환경이라고는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고 재작년 겨울에 남편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꽤 좋게 봤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부침성도 좋고 직장도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셨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고생할 게 너무 눈에 선이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뭐 남의 집 집안 사정을 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로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의 집과 비교해보면 헐 나은 상황이었어요. 중소기업이긴 해도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전문직인 어머니 두 분의 벌이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자친구 집은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홀어머니에 아직 대학생 졸업반인 신우까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는데 액수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나왔던 말로 추정해봤을 때 대충 남편이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가 없으면 시댁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결국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서 결혼을 억지로 해버린 거죠. 물론 남편도 어느 정도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리는데 일조를 하긴 했습니다. 곧 있으면 신우가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된다. 그때부턴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겠다 하면서 저랑 남편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깟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 같다며 애걸복걸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매일같이 찾아와 믿어달라 설득하는 모습에서 부모님이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리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우리 결혼하게 내버려두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없는 형편에 부족함 없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친정부모님 도움이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남편을 대신해 친정부모님이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했어서 여태껏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시댁의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에 사실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봐야 모아놓았다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시댁도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데다가 남편도 어차피 부를 사람도 많이 없다 하여 서울 근교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사실 차를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우리 형편의 자동차는 사치라며 자기는 차 없어도 된다고 그 돈은 그냥 아껴두자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알뜰한 경제관념과 꼼꼼함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당장 차가 있으면 편하게 하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걸 참아내자는 자제력도 대단해 보였어요. 처음 결혼 후 몇 달은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 해준 집에 도움이 컸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신혼생활을 하다가 제가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계좌에 실수로 돈을 안 넣어놓아서 카드사에서 독촉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덤벙대다 실수한 거고 제 잘못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평소 저한테 자상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런 돈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 모르냐고요.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연체료 물고 그러면 돈은 언제 모으냐고 소리를 치는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니 솔직히 조금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가서는 남편이 앞으로 한동안은 자기가 돈 관리를 할 테니 저보고 용돈을 타 쓰라고 말해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됐었지만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니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 싶기도 했어요. 어쨌든 과거를 생각해보면 남편이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어 보였고 그 당시 인턴하던 친구들하고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는 다들 재테크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니 말이죠. 아예 남편한테 돈 관리를 맡겨놓고 또 남편이 재테크로 어떻게 돈이라도 불려놓는다면 저희 부모님도 남편 집이 가난할지언정 남편을 달리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돈은 자기가 잘 관리해서 부지런히 불려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제가 돈이 필요할 땐 어디에 쓸 건지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친정에서 집도 혼수도 다 해줬으니 갚을 대출도 하나 없었고 모으면 모으는 대로 다 돈이었는데 재테크에 워낙 밝은 사람이니 돈을 잘 불려줬으면 하는 기대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 집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을 살게 될 텐데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늦으면 늦을수록 증여세랑 상속세로 내는 돈만 많아진다고. 명예 바꾸려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 아니겠냐며 한번 아버지께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장 설명하기는 그렇다고 대답을 피하셨죠. 세금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 말라는 대답과 함께요. 그렇게 저희 집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 말하고 더는 명의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제가 결혼할 때처럼 남편 말만 듣고 바득바득 우겨 공동명의로 돌려놓았더라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아무튼 그 뒤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저희도 결혼 1년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평소에는 왕래도 없었고 연락도 없이 지냈던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번호로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며느리라는 애가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하게 만드냐며 너무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시댁 일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어요. 말했던 대로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은 좋으나 싫으나 남편이 여전히 시댁을 도와줘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저한테 괜히 미움 살 수도 있으니 그랬던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던 상황에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며느리돌이를 찾으시니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시어머니가 저를 휘어잡아서 남편 모르게 저한테서 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빼먹을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아무리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어도 진짜로 전화 한 통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던 내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구나 생각했고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죄송하다고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댁에 직접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죠. 곧 날 잡아서 시댁에도 한번 내려가 보자고도 했고요. 어머님이 말은 안 해도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뭘 시댁까지 가냐며 내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냈는데 내가 벌써 어머님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안 간다고 말을 바꾸겠냐고 정가기 싫다면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다고 했죠. 결국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시댁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친정어머니 차를 빌려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니 결혼 전에 처음 인사드리려고 방문했었을 때랑 집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되어 있고 분명히 처음 샀을 땐 흰색이었을 텐데 몇십 년의 세월을 썼는지 색이 누렇게 떠버렸던 냉장고도 최신 양문형 냉장고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겠나요? 거실만 봐도 삐까번쩍한 가죽 소파에 TV도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그 좁은 집에다가 최신형 가전을 아주 종류별로 꽉꽉 채워 넣어 놓았더라고요. 오래됐으니까 바꿨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친정에서 신혼집 혼수를 해주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니 입김 때문에 제가 원하던 걸로 맞추지 못하고 가전가구 대부분을 가성비 브랜드 위주로 맞춰야 했어요. 저는 갖고 싶던 모델이 따로 있었기에 그게 참 불만이었는데 그때 제가 골라놓았던 저희가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상위 모델인 가전가구들이 시댁에 있는 것부터가 위화감이 들었죠.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자취할 때 들었던 생활비 제하고 월급에서 남는 돈은 거의 시댁으로 보내줬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쓰레기장에서나 볼 법한 구형 가전제품을 쓰고 있던 시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내던 생활비마저 일부 줄여버렸으니 오래돼서 바꿨다고 하기엔 견적이 택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한참 그 위화감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데 밖에 나갔던 신우가 돌아오면서 그 의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으니까요. 막상 아들내외가 왕복 대여섯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왔는데 식사라고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도 그 위화감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셨냐고요? 어떻게 신우 명품백하며 시댁에 있는 가전가구들이며 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걸 쓸 수 있느냐고요? 남편이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며 멀티태스킹이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말하자며 대답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집에 도착하고 나니 피곤해서 자야겠다며 먼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지만 그땐 설마 하면서 아니길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불러세우더니 난데없이 신우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쯤부터 해서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남편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그동안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가 시댁에서 봤던 그 가전가구들이 사실은 신우 신혼집에 가져가겠다고 남자 쪽에서 미리 장만해 놓은 혼수들이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빠진 사람으로 봤던 걸까요? 물어보지도 않은 걸 알아서 술술 뱉어내는데 그 말이 앞뒤도 하나 맞지 않는 데다가 가당치도 않아서 믿어줄래야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거면 그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는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사이라고 쳐도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세상 어느 누가 집도 없는데 신혼집 가전가구를 미리 사놓겠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그럼 신우가 취직해서 생활비 내고 시어머니 부양하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것도 남자 쪽에서 다 해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는 제 안 좋은 예감이 현실처럼 다가왔고 남편이 관리해주기로 했던 내 돈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 건지 그래도 신우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혼수도 미리 해왔고 시어머니 노후까지 책임져 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신혼집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쪽 동네가 지방이라지만 아파트 한 채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못해도 2억 3억 사이로는 줘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신혼집을 해주냐고 물었죠. 남편은 그 돈을 장인 장모님한테 한번 빌려보면 어떻겠냐 물어왔습니다. 사실 장인 장모님이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가 우리 집으로 대출받아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명의를 도무지 안 바꿔주시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걸 또 저희 부모님 탓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내가 왜 평생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몇 주 전에 시댁 다녀왔을 때 한 번 그렇게 총 3번 만난 신우를 위해 집 한 채를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당신이 관리하던 내 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나 몰래 신우한테 뭐라도 하나 해줄 것 같아서 못 믿겠다고요. 사실 안 좋은 촉이 들어서 돌려달라고 한 건데 남편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 돈은 지금 빼기 좀 그렇다고 묶여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며 어버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투자하고 있다는 돈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증거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있는 대로 당황해서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남편을 다그쳐서 관리해준다던 제 돈의 잔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100만 원 남아있더군요. 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가관이었어요. 제 돈을 건네받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나서 가전마트랑 가구점에서 3천만 원 결제된 기록부터 해서 신우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기록에다 그때그때 시댁에 생활비 하라고 보낸 건지 소액으로 몇 번씩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기록까지 전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니 뻔뻔하게도 신우한테 송금된 돈은 빌려준 돈이고
시댁 가정가구 바꿔준 건 신우가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보낼 수 없으니 결혼할 때 가져갈 혼수를 미리 맞춰준 거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면 차용증 써놓은 건 있냐고 물으니 또 대답을 못하더군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을 쓰냐면서 신우가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했으니 따지고 보면 자기가 제 돈을 굴려주기로 했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답니다. 직장도 없고 이제 애까지 생겨서 결혼하는 신우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언제가 돼서 갚겠냐고 따졌더니 이젠 아예 적반하장으로 때되면 알아서 갚을 거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호들갑 좀 떨지 말라더군요. 시집와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맨몸으로 시집 보내서 그 집에서 식모노릇 하면서 사는 꼴을 어떻게 보냐고 따지는데 너는 뭐 장가올 때 땡전 한 푼이라도 들고 왔냐고. 네 말대로면 너는 우리 집에서 머슴 대접 받으며 결혼 생활하는데 머슴 자식이 주인님 모르게 주인집 아가씨 재산을 털어먹은 것도 모자라 이젠 믿어준 사람을 속여서 주인집 돈까지 털어먹으려 개수작을 부리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 다 했냐며 그깟 돈 얼마 더 있다고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고 돈 많은 거 유세 부리냐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우리는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라던 그 사람, 결혼을 반대하는 우리 부모님께 믿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사람이 진짜 맞는 건가?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돈이란 게 참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득바득 우겨서 한 결혼이었기에 더더욱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 돈 얼마, 자기 가족들 책임져야겠다는 그 알량한 장남 자존심의 모든 걸 박살내버렸네요. 정말 마음 아프고 죄송했지만 믿고 의지할 건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진명이도 안 바꿔줬던 거라며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문직인 어머니 인맥으로 이쪽 방면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남편에게 바로 퇴거 명령 그리고 제 돈에 대한 내용 증명과 이혼 서류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돈만 갚으면 이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며 발악을 했지만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한다는 말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어차피 맨몸으로 온 남편, 내쫓을 때도 맨몸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였으니 이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죠. 다만 남편이 가져간 제 돈은 남편이 직접 저한테 갚아야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시댁에 바꿔준 가전도 신우한테 줬던 명품 가방을 중고로라도 팔아보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정작 내 돈까지 빼돌려가며 퍼주던 가족들은 남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왜 우리 물건을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아주냐며 남편을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결국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남편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 희망퇴직 신청을 해서 퇴직금에 얼마 더 얹어준 위로금을 합쳐서 저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신우 결혼도 일찍이 저희가 이혼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써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다가 집을 해간다는 조건으로 신우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고 그러면서 결혼 전제로 쭉 만남을 이어오다가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해온다던 집은 물론이고 땡전 한 푼 없어서 혼수도 못 해간다고 나오니 남자 쪽에서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며 신우를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저희 집 돈을 있는 대로 뜯어갈 계획을 세웠다는 게 더 소름이 돋네요. 30도 안 된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걸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운명처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저한테 밥 한 끼 먹여주지도 않을 그 상황에 취해서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던 결혼을 아득바득 우겨서 해버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가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님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